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소리가 울린다. 잠시만요. 네, 책벌레에서 책 읽는 방송을 하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제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잠깐만요. 소리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 주말은 더 광속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저도 광속과 같은 주말을 보내고 드디어 일요일 밤을 맞았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쪽에 있는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행복한 나라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읽으면서 애매했어요. 이 책을 어떤 조건으로 행복한 나라라고 정의를 했을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사 같은 걸 했을 때 항상 행복한 나라 순으로 꼽히는 나라들인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보면 세금이 50%인 덴마크 사람들은 왜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노동시간 1위인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축제를 즐길까? 양성평등지수 1위 스웨덴에서 어떻게 남녀 모두 배려받는다고 느낄까? 학업 성취도 1위인 핀란드 사람들은 왜 교육비를 거의 쓰지 않을까? 세계 20대 유전 보유국 노르웨이는 왜 돈 자랑을 금기시할까?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아이슬란드의 행복 지수는 왜 그대로일까? 국민 23%가 빈곤층인 코스타리카는 왜 국토의 3분의 1을 보존할까? 네,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 행복하다고 잘 알려진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직접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네, 그 영철님, 병규님, 동근님, 네, 수정님, 종원님, 경희님 반갑습니다. 네,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 근데 내일 이제 이사 가가지고 나머지는 좀 어수선한데 아마 이제 이 사무실에서 하는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저자가 이런 여자분이에요. 저자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면 이름은 마이케 반 덴품이라는 여성분입니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13년, 멕시코에서 2년 살았고 나머지는 거의 독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잘 몰랐거든요. 독일도 좀 이제 유럽이고 이러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다른 행복한 나라들에 비해서 독일도 조금 어떤 성장을 강조하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독일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왜 이분이 이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혼자서 세계를 누리는 자그마한 체구의 금발머리 여자.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는 지금 큼지막한 오렌지색 트렁크를 끌고 9주 일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3개국을 여행 중이다. 이 여정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다. 나는 평소 행복이라는 주제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늘 최신 동향을 알고 싶었고 행복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 무조건 찾아 읽었다.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독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2012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고 이 여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독일은 이번에도 저 아래에 있었다. 어째서 늘 입모양일까? 행복에 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해도 항상 저 밑에 있었다. 갑자기 한국이 몇인지 궁금해지죠. 네, 영우님 라이브입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행복의 비밀은 그 나라의 국민성에 있는 걸까? 문화도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대요. 그래서 나는 본래 호기심이 많은 데다 문화 차이는 더욱 관심이 있는 주제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 2013년 7월 2일 화요일 9시 12분 나는 마침 코스타리카 산호세행 비행기를 탔다. 코스타리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3개국을 찾아가는 내 여정의 첫 번째 정류장이었다.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 파나마,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 룩셈부르크까지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돼 있긴 했는데, 이 책에도 뭐 이런 순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마도 동선이 어, 거의 다 북유럽이에요.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나라가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다 중남미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거의 북유럽이랑 중남미에 몰려 있는 건가? 혹은 동선상 아시아를 안 갔던지 그런 내용이 여기는 정확하게 들어있진 않아서 왜 이분이 이런 나라만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남미와 그리고 북유럽에 몰려 있었다는 거. 그러게 재밌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뭔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당신네 나라는 행복의 순위가 높을까요? 자국의 국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그런 말을 들을 때 궁금한 건, 어,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안 좋은가? 그런 궁금함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좋다, 나쁘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 책이 좀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다녀보니까 그런 결론은 행복은 감정이 아닌 정서다. 행복의 비결에는 문화 차이는 없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달랐지만 두 나라 문화에는 교집합이 있었다. 바로 엄청난 자유의식. 두 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거기에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시드니의 저명한 행복학자로 버트 커밍스 교수의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은 찰나의 행복감, 우연히 찾아든 일시적이고 강렬한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행복은 기본 정서예요.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는 좋은 기분이 인격의 일부가 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본 정서죠. 그렇다면 참 잘 살고 있다는 깊고 충만한 감정을 오래오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책에서 끝까지 파고든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행복이란 일생 살아온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저자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행복은 커피 한 잔으로도 가능하다. 그 행복을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은가?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삶 한쪽에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로테르담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리트 페인호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 어디를 가나 행복은 다 똑같습니다.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인만 알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리트 페인호번 교수의 말이다. 덴마크 경제학자이자 행복학자인 크리스티안 비에른스코 역시 행복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했다. 행복한 나라의 명단은 해마다 동일합니다. 그 말은 어떤 요인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행복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통점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무실 이사 간다고, 그래서 아마 이 사무실에서 마지막
방송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네, 마지막이 아닌지 걱정을 하셨네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알림이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있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사전 안내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익지라 그룹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룹에 가입하시면 제가 수시로 공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넉넉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이게 지금 유럽 지도인데 이렇게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요 텍스트도 치워볼게요. 요 텍스트가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도 떨어져 있는 이런 나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슬란드 추운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해마다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 저자가 아이슬란드에서 경험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5.4도이고 7월 평균 기온이 13.3도라니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즐길 거리 하나 없는 자연, 험악하고 변덕스러운 날씨, 살을 애는 추위. 그 추위를 직접 피부로 느끼면 처음 눈에 보이는 가게로 무조건 달려가게 된다.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첫날, 나 역시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아이슬란드 가게였다. 거기서 만난 분은 행복학자 도라 그루든 그비스드문스. 행복학자 도라 그들은 그비드 민스 도티르라는 분이었고 그녀의 조수 난나를 만났대요. 그 행복학자 도라는 자기 직업을 무엇보다 좋아하고 세 아이의 엄마이며 긍정심리학 유럽 네트워크 회장이다. 하지만 진짜 직업은 보건부에 정치적 조언을 하는 아이슬란드 보건국 건강복지결정요인 분과의 과장이다. 요즘에는 경제 위기가 아이슬란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늘 미소 지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죠. 그런 도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훈련을 한 셈이다. 그전에는 넓은 세상에 나가 해외를 정복하는 바이킹 같았죠. 그러다 2008년 위기가 찾아왔고 국가 부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는 뭐든지 자그마한데 물가만 예외다. 와인 한 잔 마시고 중고차 한 대 값을 치르는 기분이 든다. 술은 국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판다. 국민들에게 금주와 금연 습관을 함께 길러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다. 아이슬란드의 성인 흡연율이 15%, 청소년 흡연율이 3%에 불과하다. 2005년에는 아이슬란드 국민 모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가로부터 행복 10계명이 새겨진 냉장고용 자석을 받았다. 우리나라라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은 선물인데요. 행복 10계명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보건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행복만큼이나 사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도라의 말이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를 사상 최악의 좌초를 경험했지만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만사가 다 좋게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일종의 저항력이죠.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저는 지금 읽으려니 이 대목이 재밌었는데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지 다들 많은 고민을 했죠. 경제 수준은 예전만큼 높진 않지만 꼭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뒤에도 사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국가가 어떤 국민의 행복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부를 우선순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하나의 대가족 같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족이 주요 정치 현안이라고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육아 공간이 많아요. 아이를 낳아도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25살 대학생이자 남편과 사별하고 5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는 나나가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아이슬란드는 작은 나라라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적극 활용해요. 깜깜한 겨울이면 집에 초를 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죠. 또 아이슬란드에 온천이 많대요, 여러분. 폭풍이 불어도 따뜻한 물속에 앉아있을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온천이 엄청 가고 싶어졌어요. 아이슬란드는 약 2000만 년 전에 대서양 깊은 곳에서 해저 지진이 일어나 생긴 나라다. 그래서 독일보다 지표면이 얇고 마그마 농도는 더 짙다. 지하수를 데워주는 화산의 심장, 매일 20번씩 반복되는 지진, 씩씩 소리 내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천은 자연의 박동과도 같다. 물에서는 유황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샤워를 하지 않는다. 물에서 나는 썩은 계란 냄새 때문에 양치하는 것도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왜? 이 작가님이 또 쓰면서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인터뷰하면서 자기 성격이랑 안 맞는 건 굉장히 사이다처럼 또 얘기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이스님이 구성원의 의견이 먼저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이 행복한 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따 뒤에 좀 나올 거긴 한데, 모든 거를 하나하나 협의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다수결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사회 구성원들과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주영님 아이슬란드 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지 많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처럼 삶의 가변성과 유한성을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민족도 없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여기를 산다. 그것도 당장 오감을 총동원해서 저돌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창의적으로 넘치는 유머로 바로 여기를 산다. 아이슬란드 말고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을 시장으로 뽑겠는가. 그래서 그때 막 화산이 터졌을 때도 온 국민들이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돈 캐시는 없어도 제 애쉬는 많다 뭐 이런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다 입고 다니기도 했대요. 그만큼 굉장히 유머가 있는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의 특이한 구성은 나라를 하나 소개하고 그 나라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하나 소개해요. 원래 그 부분까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그건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1장의 행복한 나라의 공통점.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특징이 다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이 같이 노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다. 라는 것이 좀 인상 깊었던 장이었어요. 두 번째 나라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읽고 제가 지금 코스타리카를 엄청 검색해봤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두 번째 나라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여러분 코스타리카는 어디에 있게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제가 이걸 보고 사진 엄청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관광자원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전체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안 뜨네요. 자, 이 윗부분으로 가면 멕시코가 있고 왼쪽에 쿠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미국이 있고 밑에는 남미가 있는 그 중남미인 거죠.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는 사실은 어려운 나라,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데 행복한 나라 순위로 보면 항상 1위에 꼽힌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영철님은 그 나라의 지닌 자원만이 아닌 국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동근님 남미 하셨는데 그렇죠. 정확히는 중미에 있는 그 국가입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뜻은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이지만 국민의 23%가 가난에 허덕인다. 그런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 걸까? 자,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중간에 보이시나요? 네, 산호세의 포장도로를 타고 시 외곽을 달리는 중이다. 도로 한쪽은 암벽이고 다른 쪽에는 색색의 판자와 함석을 올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들이 약 2m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다. 하늘색 판잣집 앞에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서 있다. 자, 저는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읽고 있습니다. 미인은 아니다. 크고 축 늘어진 가슴, 몇 개밖에 안 남은 치아. 그녀가 손인사를 건넨다. 통통한 그녀 주변으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5명 모여든다. 그녀의 이름은 카트아 에스키벨 누니에스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기 집을 공개했다. 방 2개, 부엌 비슷한 거 하나, 어두침침한 방 하나에 침대가 2개 놓여 있다. 창문은 없다. 오두막은 산비탈에 임시 지지대를 세워 그 위에 얹어놓은 가건물이다. 이 방에서 카트아가 아이 4명을 데리고 잠을 잔다. 장성한 딸아이는 혼자 자는 옆방은 침대 하나만으로도 이미 옴짝달싹할 틈이 없다. 자, 그렇지만 이 밖에 펼쳐지는 광경은 맞은편 산비탈에 펼쳐진 싱싱한 초록의 커피 농장과 부채처럼 커다란 푸른 잎을 매단 나무들이 숨막힐 듯한 장관을 자아냈다. 자, 여기는 수돗물은 이웃집에서 얻어쓰고 전기는 자가 발전한다. 오두막은 불법이라서 언제라도 헐릴 수 있다. 아이들은 국가 지원금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 입힌다. 애들 아빠는 이웃마을에 사는데 한쪽 팔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 나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다. 행복해요? 그럼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전쟁도 안 하고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요. 코스타리카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가족도 있고 신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가진 것이 적은데도요? 쌀과 콩이 있으니까 됐어요. 바나나밖에 없으면 그걸 먹어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살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나는 13살의 다정한 소녀 알리나에게 내 카메라를 건넸다. 음향은 통통한 남동생에게 맡겼다. 둘은 크면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이 코스타리카를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미에서는 선진국에 속한다. 1950년대에 이미 국민의 교육 및 건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폐지했다. 결실도 크다. 문맹률이 남미 최하위로 떨어졌다. 자, 우리는 처음에 좀 들었을 때 이렇게 가난해?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남미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배승희님 감사합니다. 경제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가장 유망한 업종은 역시 관광이다. 특히 자연을 엄격히 보호하는 코스타리카 특유의 생태 관광이 인기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7%가 자연보호구역이다. 국민이 460만 명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250만 명에 이른다. 코스타리카의 멋진 자연 덕분이다. 동쪽으로는 카리브해,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 고도 3,000m 이상의 산맥이 온 나라를 가로지른다. 코스타리카를 남미의 스위스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났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 이 작가의 그 가이드를 해준 에두아르도는 운전도 하고 통역도 하고 카메라맨 역할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으로 놀러 갔대요. 그리고 이 부인이 독일 사람이었다고 해요. 에두아르도가 먼저 입을 열어 티코들의 마음을 설명한다. 티코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애정을 담아 스스로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보다 여유가 많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도 훨씬 느긋하게 받아들이죠. 그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미래는 내일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프리비다예요.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프라비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모두가 외친다. 프라비다.
공항 기념품 가게에 걸린 티셔츠와 찻잔에도 쓰여 있다. 다 좋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만족해요. 다 가졌거든요. 여기에서는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많이 생각해요.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아마 그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사례가 있는데 조금 줄일게요. 나는 서서히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행복 칵테일의 조리법을 알게 되었다. 행복의 비결은 친밀한 인간관계였다. 그 주재료에 끈끈한 가족 간의 유대, 많은 시간과 여유가 맛을 더하고 신을 향한 믿음 한 줌을 첨가한 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추가한다. 풍요로운 해변이라고 해서 햇살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마리아 호세는 자신의 행운을 운명에 맡길 생각이 없다. 부지런히 배우고 싸워야 해요. 온 세상이 제게 힘을 준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 장의 공통점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가족과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라는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상일님 좋은 책 소개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도 덕분에 좋은 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진짜 많이 이제 행복감을 찾게 됐는데요. 마지막 오늘 소개할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요. 스위스는 진짜 나중에 저는 공부하러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취리 호수와 그 주변에서 스위스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호수 옆에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리비아타를 공연하는 날이다. 안나 네트레코가 비올레타 역을 맡았다. 도저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티켓이 아직 남았단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옷차림이 그날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그 비 오는 날 인터뷰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시간 뒤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벽에 딱 붙어 내 자리로 숨어들었다. 숙녀분들 제발 장화만 쳐다보지 말아줘요. 제발. 기도하듯 주문을 외웠다. 상의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었다. 모피 칼라가 달린 회색 울 스웨터에 빈티지풍 그레이진. 공연장, 오페라를 보러 가는 공연장 차림치고는 자기는 좀 부끄러웠던 거죠. 장화를 신고 갔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나를 격렬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심지어 옆자리에 앉은 상냥한 노부인은 쉬는 시간에 신이 나서 내게 말을 걸었다. 아, 스위스에 처음 왔어요?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다들 나를 피해 달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덕분에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공연을 즐겼다. 자, 스위스에서 만난 30 안팎의 잘생긴 얼굴을 가진 마르코 창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명쾌한 대답을 기다렸다. 마르코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를 공손하게 대한다고 생각해요. 스위스는 매우 개방적인 사회죠. 우리가 인정머리 없고 차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타인에게 여지를 주기 위해 최대한 하는 공손한 거리예요. 타인도 잘 지내기를, 누구나 최대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니까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스위스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시한다. 스위스는 수백 년 전부터 알프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느슨한 연방이다. 종교나 언어나 직업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저 연방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뭉친 국가이다. 가톨릭 교도인 태신의 목수부터 프로테스탄트인 베른의 은행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자랑스러운 스위스 국민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맹세했다. 네, 다들 스위스 최고라고 엄청 다들 칭찬을 하셨는데 제이스님은 군인 특유의 실용주의 나라라고 이 책에도 실용주의적인 점이 되게 나오는데 또 굉장히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죠. 주도권을 장악한 강력한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26개의 칸톤이 재정, 법, 경제, 교육과 몇 가지 소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하지만 어떤 칸톤이 갑자기 다른 칸톤들과 완전히 다른 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대화하고 오래 협상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조화와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욕망을 타고났어요. 물론 나쁜 점도 있죠. 매사가 약간씩 느리게 진행되니까요. 45살의 건축가 마르틴 키슬링이 말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 없었다면 스위스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었을 거다. 싸우다가 벌써 산산이 흩어져 버렸을 테니 말이다. 자, 그리고 어떤 60대 초반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앞서서 외치죠.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모두 그 방향으로 가요. 스위스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독일어권에 사는 스위스 사람들한테 왼쪽으로 가자 하고, 스위스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자 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태신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초를 치죠. 그래, 그럼 중앙으로 가.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 어머나, 정말 스트레스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그 문제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칸톤 차원에서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외국인 부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인가, 스위스의 금 보유율을 높일 것인가를 두고 전 국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업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안건은 실제로 통과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표가 막 많으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셨대요.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요. 아마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기회를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요. 행복하려면 이런 자율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는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위스가 더 인구도 작고 작은 나라니까 가능하긴 하겠지만, 내가 꼭 투표를 안 하고 그렇더라도 내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스위스 사람들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결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스위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두고 더 느리게, 더 많이 고민하고 행동한다. 네, 제 성격은 좀 급한 편이어서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스위스가 저는 읽으면서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꼭 스위스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위스의 이야기도 또 굉장히 많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네. 노준모님, 우리나라도 전국민 투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책 보면서 그런 부분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참여감이 사실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주동근님은 레알 기회의 땅이라고, 석현님 물가가 비싸다고, 그죠?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요즘 사실 북유럽에 대한 로망이 굉장하잖아요. 이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이고, 북유럽만 다루고 있진 않고 남미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를 다 가보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도 다 똑같이 힘들어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보려는 노력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3개 나라 중에서 한 3개 나라 정도를 조금 더 같이 여러분과 여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내일도 여행을 떠나 봅시다. 네. 오늘 일요일 밤이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즐거웠고요. 저는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